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 전공에서 하는 과정이니만큼 저도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또 지금 3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특히 굉장히 열심히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또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뭐, 1시간 정도여서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라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지난 이정철 교수님 북한도 있고, 후반에 저희 전공 신범식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코스 중에는 이제 국제정치요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파트를 맡게 됐고요. 제목은 아주 포괄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국과 한반도 이런 주제고, 뭐 파워포인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하나씩 이제 봐가면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학교 방학 강의들 할 기회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제 질서의 변화랄까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변화인지 그거를 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층위에서 다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인식해서 어떤 이정표랄까요? 그런 거를 가져야 될지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주 뭐 구체적인 사건들도 있고요. 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뭘 할 건지,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는데 그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급변사태 발언으로 뭐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그런 사건들 속에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에 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파워포인트는 여기 주어진 주제대로 미중일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별 국가를 조금씩 보기도 하겠지만, 동북아나 글로벌한 질서 변화가 어떤 건지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국제 질서, 어려운 말로죠. 국제 질서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올해 딱 60이거든요. 근데 60년 동안 겪었던 국제 질서 중엔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변화이다. 이게 어디로 갈지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게 추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라는 큰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가 과거의 그런 시기 구분 속에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를 대충 감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 우선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제 질서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었거든요. 1939년에 시작돼서 이제 45년에 유럽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질서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는 그 1945년에 시작된 질서다. 이렇게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80년이 딱 지났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에 통으로 하나의 질서가 이렇게 쭉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질서가 바뀌고 있다. 그것도 이제 짧은 변화고, 그 80년 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냉전이라는 질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냉전이 91년 12월에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 탈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냉전이 시작됐는데, 그 탈냉전의 30년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고 있다. 그 기점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년 2월 24일에 시작이 돼서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범식 교수가 더 얘기를 잘하겠지만 거의 4년을 끌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가고 있다.
근데 이 질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80년 동안 있었던 이 질서의 특징이 무엇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앞에 약간 이론적인 얘기라서 좀 추상적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를 주권 국가 질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세계에 이제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 80억 인구를 200개 국가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아주 특이한 질서다. 아주 특이한 질서고 200개 나라가 다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를 막는 국제법이나 국제제도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쟁법이나 유엔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걸 막아주는 세계 정부가 있거나 또는 뭐 세계 경찰이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권 국가 체제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다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무정부 상태라고 좀 굉장히 좀 험악한 이름이죠.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벌어지는 국제 질서인데 80년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비교적 지냈다는 거죠. 이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예외적인 기간이었다. 거기에 왜 이렇게 80년간 평화로웠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한국 전쟁을 한번 겪었지만 사실 80년의 요 질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 질서 밖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질서의 특징은 우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 뭐 로마 제국이든 스페인 제국이든 단일 국제 정치의 행위자로서는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미국은 하여간 굉장히 센 나라였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힘을 퍼줘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힘이 셌는데 그런 시기는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한 나라가 힘이 너무 강해서 세계를 8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는 사실 없었고 근데 미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국제제도도 만들고 다자주의도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형태로 합의와 동의에 의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돕기도 하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의 요구나 인풋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그래도 국제 질서에 잘 포함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제 정치는 무정부 상태의 약간 정글 같은 그런 국내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 80년은 그렇지 않았던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한국은 근대국가가 되고 나서 이 상황 안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그죠? 아까도 이제 영토 말씀 나왔는데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그거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제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는 평화롭게 유지되지만 국제 정치는 그런 세계가 원래부터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미국의 힘이 너무 빠지거나 또는 미국이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믿지 않게 되면 그럼 이 질서는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쭉 유지되어 온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저도 이 질서 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국가들이 전쟁을 좀 덜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다자주의를 발동해서 국제제도를 활용하고 이게 정상적인 국제정치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취임 불과 10개월 반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걸 깨트렸잖아요. 이게 한 명의 대통령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걸 깨트릴 수 있다는 거가 놀랍기도 한데 이제 학자 입장에선 그 깨져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80년을 지탱했던 것들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역으로 그게 왜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 뭐 3년이 훨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는 굉장히 약화될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이게 큰 변동이고 그 다음에 올 질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정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질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서의 특징들은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서가 미국이 굉장히 이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질서였냐면은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얻고 있었던 이익도 만만치 않다. 이제 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달러 기축통화에서 나오는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동맹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이 핵을 못 갖게 해서 얻는 독점적인 핵무기의 권한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우리 그 독자 핵무장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한 60, 70% 나오거든요. 묻기에 따라서는 다른데, 그럼 핵무기가 생겼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까? 뭐 더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북한 더 나아가서 중국에 대해서 충분한 억지력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공격해오면 우리가 핵으로 보복하면 핵무기가 워낙 파괴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굳이 주둔하면서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미군을 나가게 하려면 핵무기를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우리를 지켜주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죠? 외교적인 힘도 있고, 뭐 이번에 본 것처럼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도 안보를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핵을 독점할 수 있는 수단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 가지려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지면 미국의 힘은 엄청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뭐 IMF도 있고 WTO도 있고 미국은 그 제도들을 다 만들지만 자기는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들은 핵실험을 못하게 하고 미국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국제해양법 조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준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주권이 속박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다른 국가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무정부 상태를 다스려주는 그 대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주의라고 막 횡포를 부려도 그 비용이 훨씬 싼 거죠. 미국을 도와주는 비용이 미국이 지켜주는 그 베네핏에 비하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강압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냥 바보라서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걸 들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보적인 이익이 크다고 다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패권이라는 것은 미국은 크게 벌려서 크게 리턴을 받는 그런 패권적인 이익 구조가 있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런 미국의 어떤 면에서는 일방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걸 수용하되 국제정치의 이 무정부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받는다는 그런 상호의 작용 속에서 패권체제가 80년간 유지되어 왔다. 근데 만약에 그 서로 간에 동의하고 있는 구조가 깨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지난 80년의 국제질서는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왜 이렇게 깨지고 있을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요. 그 예를 들어서 관세. 저희 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자기 경제학 교과서에 관세라는 챕터가 없대요. 관세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나쁜 거고 이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교과서에서 다 빠진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그 이번 4월 2일 소위 해방의 날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판넬 들고 나와서 뭐 한국은 25% 그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공식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자의적인 경제적 강압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해오고 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다른 국가들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팔로우십 이런 게 유지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트럼프가 이렇게 무리를 할까? 트럼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미국이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크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밖에서 오는 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밖에서 오는 도전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제 대체적인 질서를 갖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일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요 질서 내부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문제의 씨앗은 지난 30년 동안 이제 불거져 나왔다는 거죠. 요 30년은 미국이 이제 소련을 몰락시키고 소련이 이제 텅 빈 권력 공백이 돼서 그때 뭐 옐친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러시아와 구공산권의 자본주의가 막 침투해 들어갔는데 그런 탈냉전기 동안에 미국의 승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되돌아보면 이제 기후변화도 있었고요. 그죠? 9.11 테러도 있었고 2008년 경제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이건 중국의 부상과는 무관한 그죠? 그냥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의 일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당면했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1990년생 아이가 있다고 하면 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태어난 애잖아요. 근데 10살 때 9.11 테러를 겪고 경제 위기를 겪고 이라크 파병 가는 뭐 삼촌이 있고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얘가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른 어떤 미국인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삶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구조적으로는 최강대국이 미국의 일반 생활 세계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는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국제정치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대격변을 겪었다는 거죠. 환경위기도 생기고 9.11 테러를 불러일으킨 이제 그 3세계들의 불만도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 같아도 그 강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이 지난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AI도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년 후 역사가가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만약에 역사책을 쓰면은 미중 관계였다.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미중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국제 질서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 기후변화가 시작되고 AI가 처음 나오고 그죠? 생성형 AI의 출현. 그 다음에 9.11 테러.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제 보건위기의 시작. 이렇게 기록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핵무기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나겠죠. 미중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기후가 더 악화되고 AI 규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김 교수가 다 하시지만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할 수도 있고 하는 속에서 이제 이 세계의 질서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짐을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미국이 지금 냉전에 이겼고 역사상 최강대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도 다 구하러 다니고 보건위기도 다 해야 되고 경제적인 시장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부담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미국인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30년이었다. 이게 뭐 그 미국이 이해할 만하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외적인 평화의 기간의 구조라는 것이 이 미국의 어깨 위에 달려 있었던 건데
그게 더 이상 지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기 때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했던, 가끔 TV에 나오는 이렇게 수염 달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보좌관이었지만 엄청나게 트럼프 욕을 해요. TV에 거의 매일 나와가지고 트럼프의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잘못됐냐면 트럼프 그냥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머릿속에는 전략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있고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쭉 이제 들어보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그래도 이 유럽의 동맹국들, 이게 나토잖아요. 나토라고 해서 49년에 만들어가지고 미국, 캐나다를 빼고는 다 유럽 국가들의 알라이들인데, 얘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2%를 안 쓰는 나라들이 거의 전부거든요. 우리가 2.3% 쓰고 3.5%로 늘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자기를 지켜주는 게 미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볼틱, 리투아니아랑 에스토니아 거기를 갔었는데, 거의 군대라고 이렇게 열병식을 하는데 그냥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바로 러시아 옆에 있는데도.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미국이 지켜주니까 모든 돈과 무기를 들여서. 그래서 볼튼이 자기가 일기 때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국방비를 조금이라도 좀 올려달라. 1.5%라도 쓰고 2.6%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전혀 말을 안 듣던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막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압적 수단이 결국 미국의 부담을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선의에 기대왔는지를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다 잘 못하지만 그게 먹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 30년 동안에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어야 될 많은 협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재정 적자를 보고, 슬라이드 뒤에 있긴 한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34조 달러 정도 돼요. 34조 달러. 그걸 한국으로 계산해 보니까 4경원 정도 되거든요. 4경원에 1년 이자가 1000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게 미국의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GDP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자만 갚는데 지금 국채에 대한 거를 쓰고 있고, 그게 국방비보다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이자 비용이 너무나 올라간다. 근데 그렇게 된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9.11 이후에 국방비 지출이 제일 컸고, 자기네 사회 보장 비용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온전히 미국에 계속 쌓여왔는데, 미국이 그걸 동맹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좀 도와달라, 돈을 좀 더 내라, 그래야 내가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떤 사건으로 와닿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국방비 1조 분담 비용, 우리 돈에 1조 쓰고 있는데, 2조로 올려달라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4경원이고 이자만 1000조 원인데, 우리가 1조 올려준다고 그게 미국한테 세 발의 피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돈인데도 우리는 이제 왜 우리가 미국한테 돈을 주냐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저 DC 가면 덜레스 공항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의 수도의 공항인데 가보면 공항이 진짜 후져요. 그래서 이상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옛날식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한번 와보면 완전히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인천공항의 훌륭한 시설을 보고. 근데 이 나라를 우리가 돈을 내서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미국 국민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 머니머신이고 부자 동맹이라고 해도 전체 나라 사이즈나 이런 거는 미국이 훨씬 잘 살지만, 이미 이제 한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만큼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분담과 권한의 분담에 대한 논의들이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협상이 되어 왔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욕할 때 트럼프가 거래주의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트랜섹셔널하다고. 너무 거래만 하는 대통령 아니냐. 근데 맞는데, 대통령이 거래주의적인 건 맞는데, 저는 30년 동안 그 거래를 우리가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질서를 바꿨어야 되는 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미국이 한꺼번에 부담이 오는 바람에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자유주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지금 접점에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많은 문제들.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날까?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전쟁은 나쁜 놈이 있어서 나는 거기도 한데, 아까 말씀처럼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못 일어나게 막는 힘이 있을 때만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근데 그 막는 힘은 다 미국의 힘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은. 그 미국의 억제력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이 그 30년의 어려움과 패권의 역할을 줄여가면서, 야, 이제는 내 나라 지키기도 바빠. 그러니까 너네들 제공했던 군사 억제력을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바이든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우린 지상군 파병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러시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원래 다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막던 힘이 사라져서 생기는 전쟁이지. 모든 지역에는 분쟁들이 있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남북한, 뭐 대만 다 있어요. 근데 미국이 커미트를 안 하는 순간 전쟁은 그냥 나는 걸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전쟁을 하도록 국제정치라는 게 조직되어 있는 게 지금은 주권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 같아도 이 지금의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의 부담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억제력이 그동안 눌려져 왔던 분쟁들을 폭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디서 빠지느냐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지고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빠졌고 만약에 대만에서 빠진다면 대만 급변 사태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랜드 바긴이라고 그래서 특히 마가 세력, Make America Great Again 요 세력들은 대만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냥 대만 넘겨주고 그 대신 중국한테 바겐을 걸어서 필요한 걸 요구하자. 그게 이제 대충 일본하고 호주 정도예요. 한국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한국이 꼭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한미군을 철수는 안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서 대중용으로만 쓰겠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핵은 우리가 주는데 북한은 너네 군대로 막아라 라는 선에서 이번에 타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미국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억제력을 한반도에서 약화시키면 이제 우리의 강한 억제력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이유는 갑자기 나쁜 국가들이 많아진 거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지구적인 억제력이 약화된 것으로 봐야 되고 그 약화된 이유는 그 지난 80년간 운영해오던 질서에 필연적인 규결인 부분이 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수선해가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1위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디펜스나 방위비나 기술력, GDP도 여전히 1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일종의 담론, 내러티브 이런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시들고 있다. 우리는 기울어지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동맹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말 그대로 벗겨먹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의 중산층과 제조업이 다 망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다시 경제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런 논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익숙할 텐데 꼭 그렇진 않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국이고 제조업에서는 적자지만 서비스나 다른 첨단 기술에서는 여전히 중국은 이제 좀 놔두고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다른 국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 내러티브들, 그게 꼭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지속적인 이 패권에 대한 피로감이랄까요? 그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아까 부채 이자와 국방비를 비교했을 때 그걸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어요. 그 아담 퍼거슨이라는 18세기 영국 역사학자인데 지난 패권들 보면 이자 내느라고 허덕인 나라들은 다 망했다는 거죠. 안 망한 나라는 영국하고 터키 정도. 나머지는 다 부채를 많이 짓고 이자 갚느라고 다 망했다라는 거고, 그게 작년이 이제 전환점이 됐다. 그 퍼거슨의 법칙에 들어맞아서 미국의 이자 지출이 국방비보다 더 많아진, 그러니까 대부분 돈 벌어가지고 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의 정책은 세 가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전히 세계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죠. 이제 주로 공화당의 주류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패권으로 누려온 이익도 많고 이 세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자. 국방비 더 늘리고 동맹 강화하고 한국 너무 중요한 나라고 중국을 확실하게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이런 노선이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 노선은 그게 좋긴 한데 그게 돈이 없으면 다 헛일이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기초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입을 좀 줄이고 동맹국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 경제를 먼저 살리고 보자 라는 경제 중심의 두 번째가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디 있냐면은 요 두 번째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나라 경제가 욕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도 넣고 있고 제조업 공급망도 다시 재편하고 AI 엄청 강조하고. 근데 세 번째 얼굴은 뭐냐면은 트럼프 개인의 문제예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 개인의 정치적 이익, 뭐 지금 트럼프 2기 때 트럼프 일가 재산이 뭐 몇 배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삼선도 그 스티브 배넌이라고, 여러분 그 수석 전략가인데 마가거든요. 그 마가 세력에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했는데 반드시 28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흥미로웠지만 더 흥미로운 거는 그 트럼프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 그 마가 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근데 어떤 인스트루먼트냐면 얘는 그 머리는 비었는데 용감한 애다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미국의 외교 정책, 뭐 세계에 다 개입하고 이런 정책을 정말 미국민을 위해서 이제 그 스티브 배너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수단이다 해서 28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이 앞에 두 개의 좀 논리적인 얼굴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세 개가 막 섞여 있다. 막 섞여서 지금 미국 외교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한 사건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미국 가보면은 한국이 진짜 중요해요. 한국은 실전이 가능한 군대도 있고, 우리 그 캠프 홈프리즈가 세계에 있는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중에 최대 사이즈예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상 기지고, 그 다음에 조선업과 반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엘라이다. 플러스 굉장히 잘 살고 소프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동맹이라는 생각이 한쪽에 있는데, 그건 첫 번째 얼굴에 해당되는 거고, 트럼프는 그거보다는 일단 그 돈을 뜯어내가지고, 그죠? 지금 뭐 350조 플러스 해서 지금 1조 달러까지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조 부흥하고 그걸 임기 내에 다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두 번째 논리도 들어가 있고, 트럼프 개인의 논리가 요 한미동맹의 소위 현대화, 요즘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하나의 이슈 안에 세 개의 이슈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판별하기가 어렵다. 이게 너무 엉망인 거 아니냐, 정책이. 하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면 각각의 논리가 있고 그 논리 뒤에는 역사성과 국가적 차원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트럼프 외교 정책이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져 있어요. 첫 번째면은 영어로 이제 프라이머시라고 그래서 패권 전략이죠. 우세 전략. 미국의 그 전 세계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팽창적인 전략이고, 가운데 거는 여기 나오는 이제 자제 전략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상당히 모순 관계에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 세 개가 섞여져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세 전략, 그다음에 경제적 민족주의 두 번째 전략, 요게 세 번째의 얼굴이 하나의 정책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은 보통 이 외교 전략 전체에 대한 문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내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 쓰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National Defense Strategy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봐야 이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썼는데 아직 출간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출간하기 전에 미국 행정부 안에서 돌려보고 있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문제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 중국이 중요하냐, 미국 주변이 중요하냐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있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나르코틱 테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민 문제가 하나 있고 마약 문제가 하나 있고, 진짜 중요한 건 중국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의 멕시코 빼고 거의 모든 국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이미 중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1위잖아요. 사우디보다 더 많은데 지금 차베스 오른팔이었던 이제 마두로가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생각에는 중국의 힘이 강해지고 반미적인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펀딩을 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눌러야만 되는데, 거기다 이민과 마약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남미에 대해서 중남미에 대해서 뭐 온두라스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센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제일 그래도 올바로 정신이 있는 루비오 같은 경우에 남미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서반구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중국이 더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시각이 서로 맞서고 있어서 지금 국방 전략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외교 전략은 큰 틀에서는 이 패권의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당면한 중요한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종전될 거냐라는 걸로 봐요. 만약에 종전되면 지금 이제 28개조 협상이 19개로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토는 이미 20%는 띄워주기로 돼 있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 하나하고, 러시아가 다시 정상국가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외교적인 지원, 제재 해제와 뭐 G8 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 등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의 분위기는 굉장히 바뀔 거다. 국제정치. 일단 전쟁이 끝나면 다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뭐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구할 거고, 한러 관계도 굉장히 복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북중러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고, 북러가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고, 우리는 벌써 이제 러시아를 잘 설득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러시아를 지렛대로 써야 된다는 논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중간선거라고 봐요. 미국이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선거를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상원의 3분의 1과 이제 하원 전체를 새로 뽑는데, 역사상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적은 1920년대 이후로 딱 2번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이제 대선하고는 무관한데, 일단 집권당이 2년 하는 거 보고 뭐 문제가 먼저 많이 보이니까 대부분은 진다는 거죠. 트럼프도 2018년 선거에서 크게 졌고, 근데 이게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랑 거리 두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제 트럼프를 믿고 가봐야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뒤에 있다 이런 표가 막 왔는데, 트럼프의 실정,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죠. 그 미국이 지금 실업자 비율을 발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는 되게 높고, 그 미국 가보면은 정말 물가가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우리 미국 이제 학자들 만나는데 그분들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점심을 레스토랑에서 사주니까 다 나와요. 그 밥 먹으러. 그 정도로 지금 옛날 저녁 먹던 값이 점심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올라가지고. 우리 제자 하나는 미국 교수 하는데 1년 반 동안 계란을 못 먹었대요. 그건 또 그 계란이라는 특수한 게 왜 그렇게 계란이 비싸냐? 그랬더니 무슨 공급망 문제하고 조리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진짜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활 물가, 미국이 구조적으로는 세계 1위고 경쟁이 굉장히 좋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뭐 바이든 때 있든 트럼프 때 있든 투표할 때는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는 함의는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지면 지금 이제 세 개의 얼굴 중에 옆에 두 개, 트럼프 개인의 논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 두 개의 굉장히 전통적인 패권 전략과 경제를 살리려는 전략에 어떤 변화가 올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8년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세계 정치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냐면, 그 미국의 소위 스윙 스테이트들의 그 몇십만 명, 그렇게 많지 않은 몇십만 명의 투표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고, 그 대통령에 따라서 세계 전략이 바뀌어서 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 국가 체제인데, 세계는 이미 통으로 거의 하나의 지구화 이후로 하나의 지구 정치가 됐는데, 그거를 이 다스리는 요 정치 체제는 여전히 주권 국가 중심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끌어온 체제고, 그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는 그 몇십만 보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너의 운명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결정하는 것 같냐,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더 많이 결정하는 것 같냐. 뭐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서 이제 근데 그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이제 우위를, 지금 4석인가밖에 공화당이 우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공화당에 느끼는 감정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악감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프러스트돼 있고 앵그리하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국민의힘 비슷하게 집권당이 잘 못해도 야당이 너무 분열돼 있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 그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전체적인 미국 여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 경제 그 비상입법으로 올렸던 일반관세 위헌 판결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제 천천히 그 미국 시스템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아무리 삼선을 뭐 하려고 해도 이제 피크 트럼프 이런 얘기 요즘 하거든요. 그 트럼프의 영향력이 거의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중간 선거가 결론이 나와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뀐다면 그건 우리한테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건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두 가지의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게 뭐 러시아 파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쨌든 러시아가 20%라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걸 반대할 힘이 없다는 레슨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강대국도 이게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해도 특히 미국이 그거를 수용하면 결국 이렇게 현상이 유지될 수 있구나라는 레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영토 현상 변경을 해도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타결할 수만 있으면 그게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요건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건데, 하여간 미국 사람 대부분이 관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관세를 물려서 그 관세 수입으로 미국이 부응할 것 같지만, 관세 수입은 미국의 국가 부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고, 관세 부담이 소비자한테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관세를 높이면 내가 굉장히 잘 살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막 이런 거를 팔로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제 외교 정책은 어떠냐? 이만큼 미국이 이제 중요한 국제 정치 질서의 주체였고, 이제 이 여태까지는 자유주의 질서 자체의 문제인데, 이건 중국이 부상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질서가 막 어지럽다고 할 때 미중이 싸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너무 못 살고 있어도 이 문제는 똑같이 발생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영향은 받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를 스스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사실 무관한 문제다. 근데 거기다가 중국까지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훨씬 더 복잡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부터의 도전과 밖으로부터의 도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딜레마 속에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미국의 이제 국방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인데, 이런 미중 관계를 어떻게 이제 디파인 할 거냐라는 게 문제죠. 미중 관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건데, 우선 미중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그 서로의 무역량이 상한치를 계속 갱신할 정도로 미중이 서로 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그래서 그 스몰 야드에서만 주로 이제 첨단 기술과 전략 물자에 해당되는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핵심 광물 이런 거는 투자 제한과 수출 제한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반 무역은 미중이 얼마든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제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중이 완전히 디커플링 하는 것은 두 나라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냉전기에는 공산권과 자유주의권 간의 무역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무역량에 소련하고의 무역량이 0.2%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중 간의 상호 무역량은 뭐 엄청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무역을 유지하면서 신기술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되 국방 부문에서는 중국을 압도하는 거.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의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미국이 당면했던 어떤 경쟁자보다도 힘이 센 나라예요. 소련은 제일 많이 왔을 때 미국의 GDP의 한 50에서 60%밖에 안 왔었고, 일본은 한 70%까지 왔지만 동맹국인데다가 군사력은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 GDP의 명목 GDP의 70%고 구매자 지수 GDP는 2014년에 미국을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PPP 지수로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죠. 1인당 GDP는 뭐 5분의 1 수준이지만 군사력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군사비만 따지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에 쓰는 군사비고 아시아 군사비만 놓고 보면 대략 1대1로 봐요. 그리고 이 무기의 발달 수준은 중국이 여전히 뒤처져 있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인데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통상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레이존에서 싸우다가 통상 전력의 전면전으로 가고 핵 전면전으로 가는데 핵에서 지면 이 그레이존 뭐 남중국 이런 데 싸울 때부터 좀 이제 꺼림칙한 거죠. 이게 계속 발전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핵탄두는 5,500개가 디플로이 돼 있고 10,000개 정도 다 합치면 중국은 한 400개 정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한 발로도 다 끝나는 전쟁이지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다. 근데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뉴 스타트라고 그래서 1,550개만 지금 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내년 2월에 갱신되는데 갱신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1945년에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어떤 형식이든지 핵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솔트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스타트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핵무기 경쟁을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파괴하고도 남으니까 서로 간에 자제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자제가 전혀 없는 시대로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2035년까지 자기네도 1,550개 핵탄두를 갖겠다라고 선언해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후면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붙어도 중국이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핵무기와 첨단 무기에서 통상 무기는 그렇고 이제 AI와 양자 싸움에서 누가 앞서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군사 부문에서의 관심사인데 알 수 없다는 거죠 아직. 만약에 거기서 중국이 앞서면 미중 간의 이제 세력 균형은 바뀌게 된다. 그 전에 이제 미국은 최대한 국방 전략에서 이제 중국을 앞서가면서 특히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마가 집단이라는 그죠? 그 마가 집단이라는 거는 1기 16년 선거에 등장한 미국의 세력인데 이 세력들 뭐 우리 현대자동차 그 조지아 사고 났을 때 전화했던 사람들 다 마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해외 노동자 들어와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다 빼앗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30년간 미국이 그 세계를 돕느라고 퍼줬던 거에 대한 그 피해의식 맞는 건 아닌데 그 피해의식을 정말 꽁꽁 갖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이제 백인들 이게 이제 백인의 인구가 2040년인가 되면 유색인종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럼 뭐 이제 히스패닉 대통령도 나올 거고 아시아 대통령도 나올 거고 미국은 그거 참기 어려운 거죠. 그 백인 집단에선 그게 합쳐진 이제 독특한 그 정치 공동체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미국이 세계에 이렇게 그 여러 군데에 개입하는 그런 국제적인 관여 전략을 다 버리고 정말 그 미국의 노동자들, 미국의 원래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국적 보수주의로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만약에 28년 선거에서 선거에 이긴다면, 그죠? J.D. 벤스가 지금 부통령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외교 전략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러면 뭐 유럽과 중동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후퇴할 수 있고 그럼 중국에 대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견제 전략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는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합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 1, 2년에 그게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이 쭉 빠져나가면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중국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경제력과 더군다나 이번에 뭐 세 번째 항공모함도 나오고요. 그 군사력이라는 게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동맹이 없으면 뭐 대만은 당연하고 그럼 이제 생각으로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일본까지 이 군사력이 확장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갖는 전략적인 함의가 굉장히 크다. 대만 정책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한 달 전쯤 미국 갔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위, 그건 군사적이고 동맹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우위거든요. 경제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기술도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동맹을 이제 챙겨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서 나오는 양보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오히려 미국은 그런 군사적인 전략보다는 중국과 1대1 경제 협상을 통해서 마가시죠. 미국의 이익을 얻어가는, 그리고 동맹의 팔도 비틀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다카이치 사건도, 그 일본 총리 사건도, 일본 총리는 그런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동아시아 개입 전략을 믿고, 만약에 미중의 급변 사태가 나면 대만을 두고 우리는 열심히 돕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내정 간섭이죠. 대만은 자기 국내 문제니까. 그래서 막 난리를 한 건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건 좀 오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셈이 되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이 미국의 그런 전략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지난 이제 트럼프가 이익이 들어와서 압박을 했던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지난 에이펙 이전에, 그죠? 그 관세가 뭐 135%인가요? 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히토류로 상당히 양보한 거잖아요. 그 게임의 뒤에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가 있고, 그거는 중국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전략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의 무기화 전략이 계속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코로나 끝날 때쯤에 나왔던 그 백지 시위 사건이나 또는 부동산 문제, 뭐 오버커패시티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좀 과도한 팽창 전략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반발, 뭐 울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피크 차이나 시어리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이 겪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과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내 문제들이 결국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중국은 그 디클라인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그 이제 쇠퇴할 때의 중국의 전략이 훨씬 더 공세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런 경제나 정치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만에 더 모험주의적인 성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논조가 이제 한 2년 전까지의 논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트럼프의 대중 전략의 비즈니스 퍼스트 정책이죠. 오로지 미국 경제만 중시하는, 그러니까 패권 전략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세 가지 얼굴 중에 가운데 얼굴만 중시하는 전략 때문에 이제 중국이 훨씬 우위에 서게 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그 에이드를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USAID라고 그래서 국제개발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국무부 안으로 집어넣고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계의 단체들이 미국 그 개발협력 기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희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시아연구원이라는 데도 국무부가 해주는 펀드가 있었는데 그냥 뭐 받다가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게 중국 돈을 좀 받아볼까? 당장 운영은 해야 되는데 뭐든지, 특히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의 무슨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실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외교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자국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그런 미국의 전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굉장히 수세적인 전략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그 4개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없었던 전략인데 트럼프 2기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전략적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됐고 이제 미국이 군사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제력 중심의 전략이 되면서 중국이 오히려 카드가 더 많이 생긴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이제 세력 균형이 점차 기울어지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그 아까도 이제 데트 트랩 이런 부채의 덫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기술 표준도 그렇고 시장 개방도 그렇고 해서 중국 지금 미중 관계 전체 역사를 봐서 미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의 평가인데 중국이 가장 높은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중 전략의 뭐 실체까지는 아니지만 그 공백 속에서 그 아까 피크 차이나라고 했던 중국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중국의 군사안보,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맨날 하는 얘기가 중국은 그 창군 100주년, 그 27년인데요. 그때의 세계 강군을 목적으로 매년 군사비를 7.2%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경제가 9에서 10% 정도 성장할 때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 성장인데도 군사비를 7.2%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군사 강대국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건 평시에 군사비를 늘린 이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그래서 이 중국의 외교 정책은 겉으로는 이제 평화로운 부상을 얘기하지만 이제 군사비와 군사력 증강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고, 뭐 그게 뭘 지향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사력이 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잖아요. 이제 소련과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제 깨졌고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북한만이 중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이제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그런 삼각 권위주의 연대 플러스 지난번 이제 9월 초에 있었던 군사 퍼레이드 전승절 기념식에서 그때 이제 인도는 천진에서 만났고 그죠? 파키스탄도 왔었고 실제 세계 이제 9개 핵국가 중에 서방 국가를 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은 아니어도 중국은 아주 강력한 뭐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핵을 갖고 있는 국가 플러스 권위주의 국가 연대를 가속화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는 러시아는 그런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강국이지만 중국이 만든 연대의 2등 국가가 되는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제, 군사,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에서 이제 그 기술 굴기라고 해가지고 아마 김상배 교수 강의 때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중국 외교 정책을 요 4개의 이니셔티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 유지해왔던 80년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은 겉으로는 다자주의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중국이 주도가 된 조금 더 위계적인 질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아주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좀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일본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미일 동맹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제 중일 관계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도 원래 일본이 갖고 있었던 스탠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중국의 일부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게 원래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대만 급변 사태 시에 일본이 개입한다 이런 거는 전혀 원칙과 맞지 않는 총리 말이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플랜 B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플랜 A. 그건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협력 강화, 또 중국에 대한 견제. 그것만이 이제 오로지 갈 길이지. 뭐 플랜 B로 미중 사이에서 해칭을 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옵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제 하는 부분이어서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에 일본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를 처음 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체계화해서 대중 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고, 바이든 때 미일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GDP 1%만 국방비로 일본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27년까지 이제 2%로 늘리고 그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고 해서 반경용이지만 공격 미사일을 갖도록 하고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해서 그 패전국으로서 갖고 있던 그런 헌법적인 제약들 또는 그 군사 보통 국가에 대한 제약들을 하나씩 이제 벗어나는 중이다. 그리고 대만 위기를 그 동중국해 위기랑 그 생각구죠. 같이 겹쳐서 자기네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과의 전략적 조율의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미일 그 바이든 때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걸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미일 협력으로만도 일본의 안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이제 결국 바이든 때 그게 이루어졌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는 트럼프는 한 번도 한미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캠프 데이빗이란 말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로지 양자이기만 하지 이런 소다자나 다자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훨씬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부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카이치 총리도 보수 정부라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다시 역사 문제나 이런 그 강경 보수로 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일적으로 뭐 죽창가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가는 이유는 두 정부 지도자가 뭐 그게 아니고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갭이 약화되고 중국이 강대국화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한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역사 문제는 관리는 하되 이제 앞으로 한일의 협력, 군사 협력은 이제 물론이고 그 기저가 되는 경제나 기술 협력도 더 가속화 돼야 되는 이제 필요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뭐 중국이 저렇게 될수록 이제 우리 여론의 패턴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로섬적으로 사실 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본 정부는 그 미일 동맹을 강조하되 유사시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를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본의 고령화라든지 일본 그 사회의 흐름을 볼 때 일본이 군사 강대국화가 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처음 묻는 게 한국이 진짜 핵무장 할 거냐 하는 거를 거의 맨 처음에 물어봐요. 그거는 이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은 그 핵을 맞아본 나라라 평화 노선이 굉장히 강하지만 마지막 수단은 결국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고 우리 핵추진 잠수함도 이게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 개념이 지금 전혀 없어요. 우린 그거 하느니 무인 잠수정 100대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북한을 막을 때는. 핵추진 잠수함은 이 자만 기간이 길고 원거리 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음은 더 크고 훨씬 비싸고 그러니까 이건 원거리용 이제 원해 작전인데 우리의 주 적이 북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굳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냐 하는 질문을 할 때 나오는 대답은 농축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데 90%까지 하면 이제 무기가 되는 거고 지금 북한이 하는. 그리고 90% 농축으로 원자로를 돌려서 돌아가는 잠수함도 있지만 이제 프랑스, 인도 이런 데는 20%만 농축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가지는 못하고 평화적 이용으로만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숨은 의도는 근데 그 농축 기술이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 그 원자력공학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뭐 원형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 물질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고 인력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다 고민하는 건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빠져버리고 그럼 핵무기 너네가 만들어서 그냥 써라. 우리는 도저히 못 도와주겠다 하면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누리호가 이제 ICBM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사체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핵탄두와 시뮬레이션의 문제인데 그게 한 2, 3년 걸리는데 만들면은 지금 북한보다 훨씬 좋은 핵무기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얘네가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2년 후면은 도저히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쓸모가 없는 무기가 되면 북한이 느끼는 딜레마는 핵무기가 없을 때 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2, 3년의 그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우리가 핵으로 가는 무기의 완성 기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건 이제 영어로 use it or lose it 딜레마라고 해요. 지금 안 쓰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그 브레이크 타임을 최소한 줄이되 그때 미국이 커버를 해주게.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로 가려면 그 기간을 미국을 화나게 하면 안 되고 미국의 그 블레싱 속에서 3년을 버텨야 되고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면 북한은 합리적으로 우리를 그 핵타격을 하는 게 아니면 자기네가 엄청난 열세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되는 이제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핵잠이라는 게 사실은 농축 기술의 습득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그걸 다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네가 갑자기 원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별로 쓸모는 없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말은 안 하지만 이제 핵무기용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절대 용납을 못 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 핵무기를 아까 말씀처럼 확산시키면 미국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건데 미국의 전략가들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를 일본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딜레마는 미일 동맹만이 플랜 A인데 미국이 빠졌을 때 한미협력이 큰 대안은 아니라서 한국의 사례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방정책에 대한 일본의 고민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만 사태에 대한 문제도 일본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계속 악화될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 이 대만 사태 자체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범식 교수가 더 잘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국내도 둘로 좀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 서 있는 입장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통하는 부분인데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탈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 때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이 안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냉전기의 적대의식 때문에 러시아가 정상국가화되는 거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오히려 방해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클린턴 정부 때 파트너십 for Peace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안 했고 그러다 갑자기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1999년에 다 나토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코앞에까지 나토가 확장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러시아로서는 마치 그 중국이 쿠바랑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을 초래한 거는 탈냉전기 미국의 대러 정책에 굉장히 큰 실책이다라는 게 이제 뭐 미어샤이머 교수나 조지 캐난도 그런 얘기했고 키신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침략은 불법이죠. 남의 영토를 빼앗았으니까.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그런 국가 발전 정책 속에서 이제 유럽하고의 관계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나치 정권인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영토를 빼앗은 전략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그렇게 왈가왈부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학자들하고 얘기해봐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잘못한 게 좀 있다. 프랑스는 또 반미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단 종료가 되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불의를 놔둘 수는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일단 종전이 되고 아주 빠른 속도로 러시아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지지율은 86%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민 지지도. 근데 젤렌스키는 한 53%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그 최고사령관 물러난 잘루니스키인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하고 1대1로 붙으면 젤렌스키가 지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그 전시기 때문에 대선을 연기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젤렌스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임할 때 이제 국내적인 취약성도 있고 더 이상 이제 동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군사적으로 미국이 사실 안 도와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독일 그 학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독일과 러시아, 프랑스가 빨리 재군비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러시아를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재군비를 하는 중인데 무기 뭐 좀 있지만 무기가 없는 건 물론이고 병력이 없는 것도 물론이고 그 병력을 군대에 보낼 때 필요한 신체 검사 제도 자체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그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면 사실 그 유럽의 안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종전하겠다고 하면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보는 입장은 이제 이런 사태, 러시아는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 전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런 입장 속에서 종전이 되고 나면 빠른 속도로 러시아가 정상 국가로 돌아왔을 때 국제 정치는 뭐 이 러시아의 새로운 위상 속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대충 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처럼 이제 러시아 종전 이후에 한러 관계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 벌써 상당히 이제 그쪽으로 가 있고 러시아 대사관이 우리 정부하고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정부도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사실 한국의 무기와 북한의 군사가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그래서 유럽의 안보와 동아시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이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나 유럽도 우리 안보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외부적인 위협과 우리 자유주의 질서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국제 질서가 올 텐데 그거는 뭐 굉장히 다른 질서일 수도 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 아주 나쁘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미국이 패권이 아니었던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패권이 없는 나라를
그 시절을 경험해 본 줄. 우리는 나라가 쓸 때부터 미국이 항상 패권인 나라하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 지난번에 어떤 외교관하고 얘기했더니 우리의 외교는 그냥 미국을 붙잡고 요구하는 외교였다, 여태까지. 그 나라가 쓴 다음부터.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안이 있느냐, 어떤 대안적 개념이 있느냐. 아까도 이제 그 우리 국가 전략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외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이제 목적과 체계를 갖춰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대안적인 담론이 국내에 사실 없어요. 여전히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새롭게 생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말씀은 뭐 이 정도로만 그냥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뭐 어떤 질문이든지